사전 제작 강의 때 보험자와 피보험자 의무 살펴보았고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제 피보험 이익입니다.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 피보험 이익은 다른 말로 보험 부보 가능 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 표현으로 insurable inter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좀 이걸 풀면 보험에 들 수 있는 이익이란 뜻인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 체결의 목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정확하게 왜 보험 계약의 목적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적하보험이나 모든 손해보험들이 그 물건 자체를 보험의 부보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보험자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을 보험 부보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16번 슬라이드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해상보험은 카고 인슈어런스와 헐 인슈어런스, 즉 화물보험과 선박보험으로 나뉘죠. 나뉘는데 물건 그 자체를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주인이 하주가 혹은 선박의 주인이 선주가 선박과 화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보험에 부보하는 대상으로 한다. 요 물건이 있어요. 이거 여기 전자칠판용 펜슬인데 물건이잖아요. 물건을 보험의 부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물건에 대해서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의 대상으로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국통 이렇게 적혀 있네. 국통 106 적혀 있으니까 이게 국제통상학국어인데 이게 이제 국제통상학국이 아니라 내 거라고 칩시다. 내 거야. 내가 이거에 대한 소유주야. 그러면 내가 이걸 소유함으로써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죠.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좀 어려운 말로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의 소유권의 가치는 이 물건의 가치죠.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0, 이거 1,000원 하려나? 만원? 만원이라고 합시다. 만원이에요. 이 물건 가치 만원이야. 그러면 안태건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만원이에요. 가치가 만원이니까. 근데 내가 이걸 보험에 넣었어요. 그러면 근데 내가 잃어버렸어. 분실해서 딱 잃어버리기 좋게 생겼죠. 어디 굴러서 빠지면 찾기 어렵게 돼 있어. 사이즈도 딱 그렇죠. 이거 잃어버렸어. 없어졌어요. 그러면 보험 목적물이 물건 그 자체면 보험회사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찾아줘야지. 얘니까. 보험 예를 들어서 보험에 제가 이거 그냥 전자칠판용 펜슬 이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칩시다. 모나리자가 불탔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다시 그려줄 수 있어? 없죠. 근데 그럼 이 물건이 아니라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부보하면 보험회사는 만약에 이게 없어졌을 때 혹은 모나리자가 불탔을 때 뭐 해주면 돼요? 나한테 이거 10,000원 주면 되잖아. 내가 이거를 소유함으로써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10,000원이라며. 내가 이걸 잊어버렸을 때 보험회사가 나한테 이걸 찾아주기보다 요거 값을 주면 되잖아. 10,000원. 새 거 사세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죠. 모나리자가 불타면 모나리자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죽었던 사람을 깨어나게 해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리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만큼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물건을 되살리는 게 아니야.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부보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주가 화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수익권, 담보권을 보험에 부부하는 것이고, 선주가 선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수익권, 운영권 뭐 이런 권리를 보험에 부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라고 하는 거는 보험에 부부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인 것이고, 그거는 경제적이란 말이 앞에 달려 있잖아요. 경제적이란 말이 달려 있다는 거는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금전으로. 그리고 그 금전이 없다면, 금전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보험에 부부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이 피보험 이익은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적법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거라 할지라도 그게 불법적 물품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밀수행위와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피보험이 보험에 넣을 수 없다는 말이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자,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저기 전자칠판용 펜슬을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얼마인지 가격은 나오겠지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10,000원이라고 했어요. 아마 10,000원보다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이거 흔들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만약에 정말로 가치가 없다면 보험 부보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혹은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은 그 물품이 가지는 어떤 이해관계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금전으로는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반대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보험에 가능하겠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다면 보험에 넣을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상 호흡하는 공기를 보험에 부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산소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하냐고.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알프스 정상의 아주 신선한 공기를 어떤 액체 이런 캔에 담아가지고 물건을 팔아. 그럼 상품이죠. 그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럼 보험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떠다니는 공기 보험에 넣을 수 있느냐? 없죠. 그런 개념이에요.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보험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가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도 중요하고, 그게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보험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어떤 가치나 권한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감이 올 텐데, 그 말이 있어요. 사고 발생 시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보험 계약이 시작할 때는 없어도 됩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발생한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소급보험의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처럼 계약 체결 시점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당시에는 피보험자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피보험 이익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말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가치로서의 잃어버릴 만한 게 있어야 사고라는 거지.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의 가치가 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고가 나도 날려버릴 게 없어.
근데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해관계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든 수익권이든 담보권이든 그게 1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금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 위험을 커버하는 게 보험. 보험의 가치가. 보험의 목적이다. 그게. 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 그 자체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서 그 물건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의 관계, 그 관계는 소유권이니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니까 돈으로 계산 가능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계산 가능한 그 경제적 관계를 보험에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박살나도 물건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박살남으로 인해서 감소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회복시켜준다. 그러면 감소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말을 좀 쉽게 하면 뭘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 하면 돈 준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저 물건에 대해서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100만 원이 0이 됐어. 그러면 보험회사는 나한테 저 물건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경제적 가치 100만 원을 뭘로 준다? 돈으로 준다. 보험금으로. 그게 보험의 역할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손해보험 한정이에요. 생명보험은 좀 다른 얘기고. 자 그러면 오케이. 인슈어러블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그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되고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는 그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 계산이 가능해야 돼. 이걸 넘어가기보다 잠깐 페이지를 내가 빼버렸다. 설명합시다. 자 그러면 그게 금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100만 원이다. 그럼 그 100만 원이 뭐냐? 그 100만 원. 그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과 나 사이의 관계가 피보험 이익이라면 그 피보험 이익이 100만 원이라 했을 때 그 100만 원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insurable value라고 해요. 여기 전미어에 ABLE라고 붙어있죠. 이건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으로서는 전미어죠.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냐? 보험에 들 수 있는 가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저 100만 원을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그게 보험의 가액입니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 목적물의 가치. 쉽게 말해서 피보험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저 물건의 가치는 얼마다 라고 계산 가능해야만 보험에 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 물건들 중에 저건 얼마다라고 계산이 안 되면 그건 보험에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험 가액이라고 하고 그 보험 가액을 정하는 방식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보험 가액이 있고 협정 보험 가액이 있어요. 법정 보험 가액이라고 하면 진짜 뭐 법원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사고 발생 시에 객관적인 제3자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보험 가액을 의미하는 거고 밑에 협정 보험 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정 보험 가액이라고 여러분들 한국어만 보면 뭔가 뭐 국가 간의 협정에서 정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Agreed Insured Valu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greed가 동의했다는 뜻이죠. 누가 누구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 이익을 어느 정도로 서로 간에 합의해서 결정한 것을 협정보험 가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어떤 물건의 가치를 앞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것처럼 보험의 포괄을 하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이해관계를 금전으로 계산을 하는데 금전으로 계산이 금전은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는 건 알겠는데 금전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한 대 샀어요. 차 보통 요새 나오는 신차의 가격이라는 게 뭐 국산차의 경우에 4천, 5천만 원 하기도 하고 외제차의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새 차를 팔 때 가격이잖아. 산지 1년 된 자동차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1년 사이에 사고도 많이 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시간에 공부한 단가상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차를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치면 그 차 소유주가 그 차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있고 그 피보험 이익이 있으니까 보험을 들 수 있고 그리고 저게 피보험 이익이 있으며 저게 차의 가치를 우리가 보험 가액이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정확한 보험 가액을 알기가 어려워. 왜? 새 차가 아니라서. 그러면 어느 정도 타협과 협상을 합니다. 누가 누구 사이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 그래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입니다 라고 협의해서 정한 거를 협정보험 가액이라고. 세상의 모든까지는 아니고 거의 많은 경우가 협정보험 가액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의 가치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다 보험에 넣느냐? 그렇지 않아요.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1,000만 원이야.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 이익이 1,0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럼 그 1,000만 원을 다 보험에 넣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1,000만 원을 다 보험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그 소유권이 피보험 이익이죠. 피보험 이익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면 얼마가 되죠? 보험 가액이 됩니다. 보험 가액. 그래서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평가액이 $1,000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실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냥 $1,000로 보험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평가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는 실제 보험 계약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1,000로 했어. 그러면 $1,000짜리 물건을 $1,000의 보험을 든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풀 인슈어런스. 자, $1,000짜리 물건을 $500의 보험을 듭니다. 자, $1,000짜리 물건을 왜 $500의 보험을 들까? 보험료 아끼려고. 보험료 아끼려고. 한 반만 든다고. 가능합니다. 못할 거 없어요. 그거를 언더 인슈어런스. 자, $1,000짜리 물건을 $1,200의 보험을 듭니다. 이거를 오버 인슈어런스라고. 이거 가능하냐? 요건 문제가 있어요. 요거 두 개는 괜찮아. 실제로도 많이 들어, 이렇게. 근데 오버 인슈어런스는 저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이거 전자칠판 펜슬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그냥 어림잡아서 $10,000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 찾아갑니다. 내가 이거 $10,000인 거 알아. $10,000인 거 아는데 보험회사 찾아가지고 이거 가치 $20,000이에요. 보험 들어주세요. 그럼 거기에 추가된 $10,000은 어디서 온 거야? 없는 거죠.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평가했는데 $10,000이야. 그럼 $10,000의 보험을 하면 되는데 내가 $20,000에 들어. 그 $10,000은 추가적인 $10,000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없죠. 없는 걸 든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우리 106 강의실에 있는 공기 이거를 보험에 부보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없는 거를 가치가 없는 걸 보험에 드는 거랑 진짜 가치는 $10,000인데 $20,000으로 속여서 보험에 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 그래서 이 오버 인슈어런스는 쉽게 말해서 보험 가액을 초과한 보험 금액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자,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이런 초과 보험의 경우와 풀 인슈런스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동 보험이 있고 중복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다 뭐 비슷한 개념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달라요. 자, 공동보험부터 볼게요. 공동보험은 공동의 위험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보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근데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피보험 이익이 평가를 했는데 $1,000. 근데 그 $1,000에 대해서 두 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 계약 A, 보험자 A하고 맺은 보험 계약은 보험 금액이 $300. 그리고 B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는 $300. 그러니까 보험에 들 수 있는 가능액이 $1,000인데 실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A하고 300, B하고 300이에요. 그러면 A 300, B 300을 합치면 600입니다. 합산을 해 봤을 때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죠. 이거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냥 계약만 두 개야. 나눠져 있는 거야. 상관없어. 근데 자, 중복 보험의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보험 가액이 $1,000인데 A 보험업자하고 $700, B 보험업자하고 또 $700. 이거 합산해보면 $1,400이 됩니다. 실제 보험 가액을 $400를 초과하죠. 요건 문제가 있습니다. $400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보험자가 조금 더 많은 보험 금액을 획득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일부러 고의로 보험자를 속였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면 이 전체 보험 계약들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문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과 보험이 성립을 한다. 요거는 괜찮다. 실무적으로도 이건 인정됩니다. 물론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지 $1,000 해봐야 이거 $1,000은 얼마야 이거? 뭐 100만 원? 그거를 뭐 쪼개가지고 이쪽 보험회사에 맡기고 저쪽 보험회사에 맡기고 그러진 않죠. 실무적으로. $1,000가 아니라 뭐 $10,000 정도 되면 모를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선박, 뭐 화물도 굉장히 비싼 뭐 이런 경우에나 여러 보험회사가 그것도 피보험자가 귀찮게 실이 생각해봐요. 보험 계약을 하나 체결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보험 계약을 두 개나 체결해? 바보 아닌 다음에야? 바보라는 짓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 보험에 들려고 하는 물건이 너무 비싸. 그래서 한 보험회사 다 하기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나눠하는 경우가 있을 뿐 피보험자가 찾아서 일부러 보험 계약을 두 개 한다는 거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이 클래스에서 얘기했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보험계약 하나 체결하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어.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못 믿어. 그래서 하나를 더 한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못 믿으면 못 믿을 보험회사랑 왜 보험계약을 체결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예시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공동보험은 대충 오케이 하지만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피보험 이익이 되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이거 뭐 쉽게 이해 안 돼. 사실은 해상보험론 수업할 때도 이거 갖고 피보험이 가지고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해요. 수업.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없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 해상손해. 이거는 해상손해라고 하는 거는 해상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손해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해상손해는 크게 나눠보면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적 손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물품이 파손, 전멸, 멸실, 분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loss or damage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loss는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damage는 부서졌다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손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이 물리적 손해도 구분을 합니다. 뭐로 구분을 하냐면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을 해요. 토탈 로스와 파셜 로스, 뭐 혹은 뭐 에버리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전손은 왕창 많이 부서진 거고 분손은 부분적으로 적게 부서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가 틀렸냐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 경계는 전손은 전부가 없어지면 전손이고요. 분손은 많든 적든 안전하거나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 사이에요. 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한테 쉬운 말로 조금 부서지나 많이 조금 부서지나 적당히 부서지나 다 분손이에요. 완전히 제로가 되면 전손. 여러분들 요즘은 디지털 시대죠. 디지털이 뭐예요? 0과 1 사이죠. 0, 1, 0, 1, 0, 1. 그래서 물품이 0이 되면 전손이고요. 1이 되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0 아니면 1이잖아. 근데 아날로그는 뭐야? 0과 1 사이가 있죠. 아날로그는. 그러니까 0과 1 사이가 물건이 완전히 안전한 상태와 물건이 완전히 박살난 거와 그 중간 사이는 그게 물품이 99%가 날아가서 1%가 남았든 아니면 1%만 날아가서 99%만 남았든 두 개 다 분손, 부분적 손해. 많고 적음이 아니다. 부분이냐 전체냐 전체 다 안전하냐 요렇게만 나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전손도 절대적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 전손은 말 그대로 액추얼하다. 액추얼한 토탈 로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완전히 없어진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1번 슬라이드를 먼저 볼게요. 보험 목적물인 하물이 현실적으로 완벽히 전멸한 상태를 현실 전손 액추얼 토탈 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시를 여기 밑에 파란색 좀 진한 박스에 넣어뒀어요. 불이 나서 선박이 완전히 전소해.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시멘트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서 고체로 보내요. 이런 것들은 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손상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가치가 남아있지 않아.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하주나 선주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보험 이익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의 점유권이 완전히 박탈돼서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포획되거나 납포되거나 몰수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물건을 뺏겼어. 그래서 되찾을 수가 없어. 도둑 맞았어. 강도로부터 강탈당했어. 물건이 분명히 몇 분 전까지는 내 거였는데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닌 게 됐어. 이것 또한 전손입니다. 자, 세 번째, 선박이 행방불명돼서 상당 기간이 경과한 거. 뭐 한국에서는 3개월, 뭐 1년 이렇게 있는데 배가 출항을 했는데 소식이 없어. 이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missing ship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뭐 지도새도 모르게 침몰을 했거나 뭐 누가 가져갔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거는 사실 오늘날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위성 지도라든지 위성 항법 장치라든지 아니면 GP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시대에는 배가 정말 뭐 다른 세상, 뭐 다른 뭐 이 세계로 가지 않는 이상, 다른 차원으로 뭐 양자 그것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 지구상에만 있다면 찾아낼 수 있어요. GPS 신호를 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효한 개념은 아니나 이 해상보험이라는 게 원체 오랜 기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쌓아온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현실 전선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현실 전선은 현실 전선이고 밑에 추정 전선이라는 데가 깔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인데 여기 21번 슬라이드에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 목적물인 하물의 전멸이
추정되는 경우. 이 추정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예측된다, 추측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이죠. 손해가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멸을 한 건 아니고 전멸한 걸로 볼 수 있다 내지는 전멸한 걸로 봐야 된다 내지는 전멸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현실 전선은 사건이 이루어져서 물품이 완전 전멸하면 그냥 현실 전선이 발생한 거예요. 이걸 뭐 걷어들이거나 뭐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 추정 전선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라는 행위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추정 전선이 성립이 하려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 밑에 진한색, 파란색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실 전선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면서도 그 증명이 불가능해요. 이거 분명히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이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네.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하진 않았으나 그 손해의 정도가 심해서 그 보험 목적물이 가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설명을 한 분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100이 있었는데 100이 0이 되면 그건 현실 전선입니다. 근데 100이 99가 날아가고 1이 남았어. 99를 잃었어. 그러면 100개에서 0개 된 거랑 100개에서 99개가 날아가고 1개 남은 거랑 많이 차이 나냐 이거야. 많이 차이 안 나죠. 솔직히 그 1개 그 남은 거 그거 어디 몰래 어디 좀 갖다 버리고 나도 0개이고 싶은 거야. 그런 생각 안 들까? 그렇잖아. 이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좀 마이너스를 시키는 거니까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옆에 친구가 있는데 걔는 이제 100개를 가지고 있다가 0개가 됐어. 야, 다 잃어버렸다 하면서 좋아해. 근데 나는 다 못 잃어버리고 1개 남아있거든? 요거 1개만 없어지면 쟤랑 똑같아져. 그러면 얘 요거 1개 남은 거 요거 나도 없애고 싶잖아. 딱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나도 전수 취급받고 싶은데 약간 그런 상황. 이 1개 이거 있으나 마나요? 아니 처음에 내가 100개를 보냈는데 100개 왔으면 온 대로 하면 되는데 1개 남은 거랑 0개 남은 거야. 뭐 그게 뭔 차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이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의 인수가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수선비나 수리비가 수선 후에 목적물이 가지는 가격 시가보다 큰 경우. 내가 100만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고장이 났어요. 수리비가 120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12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100만원짜리 새 물건을 사는 게 좋을까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물론 그럴 수 있어. 그 물건이 전 여친, 전 남친의 추억이 담겼다. 그래서 나는 꼭 12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겠다. 그거 아닌 다음에. 근데 이게 말의 전제가 잘못됐지. 현 여친, 현 남친이 아니잖아. X잖아. 그걸 왜 수리를 하고 있어? 그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경우면 새 물건을 삽니다. 교수님,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도 뉴스에도 나왔어. 대한민국 공군이 갖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한 1,0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수리비가 1,400억이 나왔대. 수리하는 게 맞을까? 새 거 사는 게 맞을까? 새 거 사는 게 맞다. 수리할 수 있지. 수리하려고 하는데 돈이 더 들어. 경제적 가치를 따져봤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를 분손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뭐 하자? 전손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파란색 박스, 진한 박스 세 가지 케이스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추정 전선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니에요. 현실 전선이 발생한 그 즉시 현실 전선입니다. 근데 추정 전선은 컨스트럭티브잖아. 만들어야 돼요. 전선으로. 어떻게? 네, 그냥 할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부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어벤더먼트를 해요. 전선으로 만들고 싶으면 위부라는 행위를 해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위부를 안 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갖고 있다가 1개 남았어. 그러면 이거를 이 1개 남은 거를 위부를 하면 추정 전선을 성립시킬 수 있어요. 근데 위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99개를 잃어버린 분손이 돼요. 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 전선이 발생하면 현실 전선이야. 근데 추정 전선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부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럼 위부라는 행위를 하면 추정 전선이 성립되느냐? 아니에요. 보험사가 오케이 해야 돼요. 왜 보험사가 오케이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100개에서 99개 날아가고 1개 남은 사람 얘기를 했는데 한 100개에서 한 85개 날아갔어. 한 15개 남았어. 15개 남은 거 포기하고 위부하겠대. 추정 전선을 만들어달래. 보험회사 입장에서 야, 니 15개 남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위부하고 보험회사가 오케이 승낙을 하면 1개 남은 거 그거를 어떻게 하는 조건으로 1개 남아있는 그거를 포기해야 하는 조건. 1개 남은 거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개 남았는데 보험회사한테 얘기하는 거야. 요 1개 남은 내가 포기할게. 전손으로 처리해줘.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1개 남은 걸 포기하겠다는 뜻에서 영어 표현이 위부의 영어 표현이 abandon. 자, 그러면 1개 남은 거 그거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 그 1개 포기한 거 그 1개는 어디 갑니까? 보험자한테 갑니다. 보험자한테. 왜 보험자한테 가죠?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보험자한테 포기했기 때문에 보험자가 전손으로 처리해줘요.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가치 이거 내가 분손이긴 한데 내가 남아있는 이들 가치를 완전히 포기할 테니 나를 현실 전선 당한 것처럼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위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부와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대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브로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험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게 대위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번 슬라이드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사고가 도중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피보험자는 3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를 하겠죠. 사고가 났으니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달라라고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피보험자한테 4번 동그라미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근데 이 사고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사고가 있는데 이 사고가 운송인이 잘못한 거예요. 운송인의 가실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예요. 그래서 이 피보험자는 사실 운송계약상 누구냐면 하주가 되죠. 그래서 이 하주가 운송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네가 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 화물이 박살났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화주이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고, 운송인한테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럼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파란색 박스가 많긴 한데 요쪽 위에 있는 박스에 이렇게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돈을 받고 운송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중으로 이렇게 배상을 받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손해보상 원칙의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피보험자가 두 번의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 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이야. 100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100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로부터 100을 받고 운송회사로부터 100을 받으면 뭐 얼마나 되죠? 200. 그럼 나는 사고로 인해서 재산이 늘었죠. 양쪽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이라 하기도 하고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익공여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해상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험에 부보했다. 그리고 그 부보한 물건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는 나한테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을 합니다.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보다 더 많이 보상을 하게 되면 그거를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가지고 있었고 사고가 나서 100을 잃어버렸다면 보험회사는 나한테 100만 주면 돼요. 근데 100 이상을 주게 되면 내가 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로 100을 잃었고 보험회사가 나한테 200을 준다라고 하면 나는 그게 사고가 아니라 뭐가 되죠? 돈을 번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화물을 잃어버리기를 원할 것이고 화물에 대해서 사고가 나길 바랄 것이고 사고가 나면 돈을 더 버니까 그게 이득공여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손해보험은 모든 어떤 물품에 대한 손해보험은 실제 그 물품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실제 물품에 대해서 실제 손해난 금액 그 이상으로 절대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지 않도록 그게 대원칙입니다. 만약에 그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물건을 보험에 들었다면 그냥 쓰는 것보다 그냥 부셔버리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안 지켜지면 100만원짜리 휴대폰이 요새 100만원보다 더 줘야 되지만 휴대폰이 한 150만원이라고 칩시다. 150만원짜리 폰 보험에 넣었어. 근데 잃어버렸어. 분실했어. 그러니까 보험금을 300만원을 줘. 그러면 다 잃어버리지. 내가 왜 갖고 있어? 다 부셔버리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보험은 철저하게 실제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도 돈을 받고 여기서부터도 돈을 받고 내가 잃어버린 건 100인데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으면 200이 되거든요. 200. 그래서 이런 손해보험, 해상보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일체의 권리,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권리는 여기 지금 보험금 지급이라고 하는 박스 여기 요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에서 보험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뭐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계약상의 권리라든지 법률상의 권리라든지
모든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 화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운송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피보험자가 운송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운송인에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100 받고 끝. 더 이상 끝. 물건에 대해서 관여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보험자는 운송인에게 소송을 걸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건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이제 대위하다.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 누가 누구를 대신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한다라고 하고, 손해보험과 같은 해상보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생명보험이나 의료비 실손보험이나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예요. 해상보험에만 적용이 됩니다. 손해보험이니까 해상보험 말고 어디서 또 적용이 될 수 있냐라고 나한테 물으면 자동차 보험도 이게 적용돼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제 친구가 당한 사건이에요. 제 친구가 한 10년도 더 된 사건이에요. 하얀색 혼다 어코드를 끌고 다녔어요. 30대 초반에. 네, 그래서 인천에 헬스장에 가서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차를. 근데 누가 방화를 한 거야. 그래서 내 친구 차만 부르지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있는 차 한 10여 대를 기름을 뿌리고 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 어디 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이 그런 일을 벌였어. 그러니까 내 친구가 운동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는데 소방차가 출동해 있고 주차장은 자욱한 매연으로 가득 차 있고 분명히 운동하러 가기 전에는 흰색이었던 차가 돌아와 보니 까만색이 돼 있었다 이거죠. 전소해가지고. 근데 그 차를 제 친구가 산 지 1년이 채 안 됐었거든요. 새 차였어, 새 차. 새 차여가지고. 당연히 제 친구는 보험회사로부터 전손보험금을 받았죠. 자동차를 전손보험금 받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차 살 때 가격만큼 주느냐? 아니죠. 왜냐면 한 6개월인가 8개월 탔거든. 만 킬로는 못 들어, 만 킬로도 못 탔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험금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 보험회사가 시꺼멓게 된 차 있잖아요. 하얀색 혼다 어코드였던 거, 불에 완전히 전소해가지고 시커먼색이 됐던 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보험금을 받잖아. 그럼 그 까만색 차는 이제 누구 것이겠냐? 내 친구 거냐? 아니죠. 보험회사 거거든. 그 정신이 좀 그러셔서 불 지르고 다니셨던 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 친구가 갖고 있느냐? 아니죠. 보험회사가 가져간 거야. 그러면 내 친구가 그 차의 주인이었던 게 저 차에 대한 모든 권리를 누가 가져가요? 보험회사가 가져가요. 이유는 보험회사가 내 친구한테 보험금을 줬잖아. 그러면 보험회사가 내 친구의 자리를 대신했죠. 그래서 그래서 대위야. 대신한다. 대신한다. 왜? 보험금 줬으니까. 그 메커니즘. 자동차 보험하고 해상 보험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왜? 둘 다 물건에 대해서 보험. 손해보험.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생명보험은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손 살펴봤고 분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죠? 1% 이런 것도 뭐? 분손. 99% 이런 것도 위부를 하지 않으면 분손. 50% 이런 거 분손. 30% 이런 거 분손. 70% 이런 거 분손. 부분적 손해. 자,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손상된 걸 말합니다. 근데 얘도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나뉘어요. 단독 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목적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이 되는데 당사자가 혼자 당한 것만. 쉽게 말해서 독박. 공동훼손은요. 사고를 여기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박과 화물에 공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발생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자에게 분담시키는 것.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여기 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선박이 갑니다. 근데 그 선박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화물이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그 선박이 침몰한다면 배만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적재되어 있었던 수많은 화물들 함께 바닷속으로 갑니다. 왜 우리 늘상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런 말 쓰잖아. 같은 배를 탔다. 너랑 나랑 같은 배를 탔다. 뭔가 너와 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뭐 그런 표현 관용적으로 많이 쓰잖아. 중국 고사에 그 말 있잖아. 오월동주. 오나라 사람하고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 철천지 원수인데 같은 배를 탔다. 근데 그 같은 배를 탄 화물과 선박에 대해서 공동의 위험이 발생해요. 근데 공동의 위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배를 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 공동훼손도 해상보험에만 있는 존재예요. 해상보험에만 있는 제도고 개념이고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바다가 이 공동의 어떤 재산에 위험이 닥쳤어요. 그래서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것이냐.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가 풍랑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 배의 무게를 줄인다. 그러면 화물을 바다에 버린다는 거죠. 전부 말고 일부를. 그런 얘기 있잖아. 사람이 10명이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할 것 같아. 너 내려.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뭐 비인도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죠. 그러면 그 한 사람 내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9명은 산다는 거지. 그 내린 사람은 이제 죽겠지.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9명을 살린다.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그 무슨 논리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잖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아니 그런 어떤 역설이나 아이러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화물의 일부를 버리거나. 근데 이런 일은 사실 오늘날에 컨테이너선이 얼마나 큰데 이런 일이 잘 안 발생해요. 배 버린다 해가지고 뭐 배의 무게를 얼마나 줄이겠어. 그래서 이거보다 오늘날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태풍이 올라와. 태풍이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죠. 일기예보가 참 좋으니까. 근데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태풍 한가운데를 돌진, 그런 배가 없습니다. 잘. 태풍이 올라와. 그러면 배의 안전을 위해서 배도 살고 화물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다른 중간에 어디 원래는 들릴 계획이 없었던 항구로 들어간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딜레이가 발생하죠. 운송 지연이 발생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비용 손해가 발생해요. 뭐 연착이 됐을 때, 아니면 창고료, 아니면 항구에 대한 입항료, 비용 손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공동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물리적 손해의 일부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공동훼손은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공동의 위험이 직면했고, 이 공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의도를 가지고 피난하고 들어갔다. 아니면 화물의 일부를 버렸다. 아니면 불을 끄는 행위를 했다. 등등등등. 우리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직면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와 행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과 손해를 다 합한 거를 공동훼손. 그래서 공동훼손 행위라고 하는 거는 선체, 장비, 화물 이런 것들을 희생시키거나 하는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이게 그냥 희생 손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용 손해도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피난하고 들어갔다라든지 아니면 수리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행위를 했어요. 이런 행위를 해서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이런 거지.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런 비용의 지출이나 희생이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텐데 요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희생이나 이런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희생과 비용을 치르고 목적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어. 그러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사람들이 입싹 닦으면 돼? 안 되지. 평소와는 다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희생과 이런 비용을 치렀잖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N빵 해야 된다. 그 N빵이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런 이벤트가 안 발생하고 안전하게 도착했을 텐데 이벤트가 발생해서 어떤 비용과 대가를 치렀다. 그럼 이 비용과 대가를 우리 모두가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조금씩. 그 분담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동훼손이라고 하면 이런 분담금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출을 안 하는데 수출입 화물이 안전하게 운반을 하려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런 분담금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훼손은 사실 이것만 해도 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슬라이드 2개 남았는데 이거 이야기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용손해 있습니다. 비용손해. 비용손해는 이거를 왜 해상보험에서 해결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을 했어. 하나도 부서진 데가 없어. 완벽해. 근데 평상시라면 100만 원이면 갔는데 오늘은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500만 원이 들렸어. 그러면 추가로 낸 400만 원은 뭔데? 그게 비용손. 평소라면 100만 원이면 이 화물이 저기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해. 근데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 그 추가적인 비용은 내가 평상시에 일반적인 경우에 내는 돈이 아니잖아. 부담하는 돈이 아니잖아. 근데 부담하게 됐어. 그것 또한 사고랍니다. 그럼 그런 사고는 뭐가 있는데요? 구조비. 내 배가 가다가 화물이 이렇게 SOS를 쳤어. 누가 날 도와줬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 구해줘서 고맙소 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보상을 해야 돼. 그걸 구조비. 그래서 자발적으로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를 구해준 사람한테 보상하는 금액을 구조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딴 거보다 밑에 걸 먼저 설명할게요. 손해조사 비용. 실제 손해가 발생을 하면 추가적으로 손해가 얼마 정도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 또한 비용손해 일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요게 좀 큰데 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에 염려가 있을 때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배에 불이 났어요. 배에 불이 났어. 불을 끄야 될 거 아니야. 배가 침몰할 것 같아. 침몰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고를 막고 사고가 났더라도 실제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요. 근데 그 조치를 취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 그거를 뭐라 한다? 손해방지 경감 비용. 그것 또한 보험자가 보상해 줍니다. 보험자가 보상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특별 비용이 있어요. 보험 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서 피보험자에 의해서 지출되는 그런 비용을 말합니다. 근데 이 특별 비용에는 앞서 제가 얘기한 공동훼손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구조비를 뺀 나머지 비용들이 해당이 된다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됩니까? 피난항에서 들어갔을 때 하역 비용, 창고 비용, 임시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특별 비용.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 비용 손해라고 하는 거는 공동훼손과 얽혀 있으면 그거는 공동훼손 비용, 공동훼손 비용 손해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비용 손해의 24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공동훼손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공동훼손이 발생했으면
공동훼손이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페이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닥친 위험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요 상황이면 공동훼손 비용손해야. 근데 이게 아니야. 공동훼손이 아니야. 내 독박이야. 내 단독이야. 내 단독인데 물리적 손해가 발생하면 단독훼손이고요. 내 독박 손해인데 비용 손해가 발생하면 여기 있는 비용 손해.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요게 비용 손해고, 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배상 책임 손해. 이거는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뭐예요? 내 배가 남배를 박았어. 교통사고 냈죠. 바다에서도 교통사고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실에 의해서 타 선박에 충돌을 주어서 그 선박에 그 선박이나 그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물어주는 거. 자동차로 치면 대인, 대물, 대차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내 차 부서진 거 수리하는 거 말고 남 차 부서진 거 수리해 주는 거. 물론 컨테이너나 화물이 뭐 손이나 발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화물을 갖다 때리는 건 아니겠지만, 선박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들었을 때 다른 선박에 어떤 충돌을 주거나 했을 때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배상 책임 손해는 적하보험하고는 관련이 없고 선박보험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피보험 이익하고 해상 손해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남은 협회 적하약관하고 보험국가에서 만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